신지회 원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교육 담당이사 노유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보시는데 덥지 않으셨어요? 많이 더우셨죠? 네, 오늘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놨으니까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저희 원래에서 강의를 해주실 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박재우 소장님이십니다. 박재우 소장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이시고요. 지금 현재 2008년부터 서초 열린 세상에서 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 여러 양력들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으로 계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정신장애 분야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분야 인권강사, 그다음에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협회 이사로 계시고요.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네. 강의 자료는 혹시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셜랜드 사이언스 일하고 있는 박재우고요. 네, 아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마음도 편안하고 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됐나요? 네, 아, 네, 물론 넘어가나 한 번만 보고요. 네, 오늘 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중에서 그 고용과 주거 파트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요거 어떻게 잘 만들어낼 수 있나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제를 요걸로 잡았습니다. 일단 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네. 네, 3차란 얘기는 1차, 2차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5년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국가계획이라고 하고 국가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지역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역계획이란 걸 따로 또 만들어야 돼요. 자,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중에 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요. 지역계획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가계획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막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 돈입니다. 돈. 돈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돈은 누가 만들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린 다 복지는 지방 이양이 돼 있거든요. 요런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약간 정책적이고 제도적이긴 한데, 이걸 구조를 알아야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분야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시행이 내려주는 이런 구조는 사실은 정신요양시설밖에 없어요. 정신요양시설 말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이런 것, 동료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신요양시설은 그러면 왜 중앙정부에서 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엔 정신요양시설이 없죠. 네. 충청도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에 가면 충청도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국에서 다 옵니다. 경기도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에 가면 서울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요양시설은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줘요. 근데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제가 일하는 서초 열린세상은 경기도에서 저희 기관 못 다녀요. 충청도에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돈을 편성해서 서울에서 주세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지방 이양 사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나오는 데를 찾아야 돼. 이게 실제가 되려 그러면. 그래서 요런 구조들을 조금 알을 필요도 있다. 또 하나는 이번이 3차잖아요. 그러면 지난 2차 때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5년 전에. 그죠? 5년 전에 2차 때 이런 거 하겠습니다. 저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차 때 발표한 것에 몇 퍼센트나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예? 5%? 100% 중에 5%? 몇 프로나 되었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더 놀랍지 않으세요? 정부도 이런 발표를 안 하고 조사도 안 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5년 전에 발표했던 거에 한 20에서 30% 정도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3차 기본 계획을 정부가 딱 이런 거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야, 5년 전에 5년 후가 되면 이게 다 되어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왜 하냐? 왜 우리가 이거 공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해야 되느냐?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대로 5년 동안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되진 절반도 안 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아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적어도 정부가 여기서 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당신들이 발표했으니까 지키라고. 그죠?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네. 세상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정부에서 이런 거 발표하면 되게 기대감이 높았거든요. 근데 막, 네, 25년, 이렇게 30년 이렇게 가까이 되다 보니, 아, 이거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요구하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될지, 이걸,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고 노력해야 돼요. 자, 일단, 6대 추진 전략, 17대 핵심 과제 이렇게 발표했는데 쭈루룩 6대 전략은 크게 보면 6가지 영역이에요. 근데 6가지 영역인데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요 세 번째 거. 지역사회 자립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 요건데 정부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정신건강 정책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정부가 제일 관심이 많은 거. 예? 네, 맞아요, 선생님. 자살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 정신장애를 가진 우리 당사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그다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요. 현실에서. 이게 높았을 것 같으면 벌써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네, 실제로. 근데 왜 그러냐면 정부는요, 전체 국민의 정신건강, 그 정신건강 중에서도 자살률, 이런 게 국가 단위의 평가를 받다 보니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인구수로 보면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략 몇 만 정도 봐요? 장애 등록하신 분들은 몇 명? 지금 10만 조금 넘었죠. 10만 3천 정도 돼요. 그러면 주요 정신장애, 예를 들면 장애 등록이 가능한 정신질환 진단이 뭔지는 아시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조울증, 반복성 우울증. 그죠? 이런 것들. 요 주요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을 중에서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것은 다 포함해서 인구의 1% 정도로 잡아요. 통계적으로 0.9%, 1%.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몇만 명? 50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우리나라 지금 5,200만인데 그중에서 많으면 50만, 적으면은 10만.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정, 국가 차원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정치 표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그룹이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관심 없어요. 이런 게 구조적인 어떤 변화들. 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는 3차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고용과 주거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왜 이런가? 왜 이래 됐을까? 요거 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5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우리가 뭐 합시다. 요 얘기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부에서 밝힌 건 내용 중에 제일 큰 거는요, 고용 분야에서 장애 등록이 되신 분들과 장애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 미등록 정신장애, 이걸 나눠서 발표를 한 게 처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이번이 처음. 그래서 요거는 진정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 발표할 때까지 발표하는 그 전주까지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고용노동부 쫓아가가지고 네, 이것 좀 해주라, 저것 좀 해주라 하고 절절 매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 진짜 고맙더라고요. 네, 그 사무관님한테 너무 고마웠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게 있거든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정신질환자가 없어요. 뭐 탈북민도 있고 뭐 저기 경계선 진흥인도 있고 장애 등록 안 하신 분들 다 있거든요. 청년들도 있고 다 있는데 정신질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 좀 넣어주라라고 했는데 고용노동부 네 사무관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복지부 담당 사무관한테 네 정신질환자가 어떻게 일을 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게 고용노동부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분야를요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를 몰라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갈 길이 진짜 멀구나 이런 생각 요번에 뼈저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경험 사업 할 때 이제 이런 것들 진로 적성 검사하고 직업 역량 교육하고 그다음에 인턴십도 하고 이런 것들 제안을 했어요. 요거 뒤에 가면 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밝힌 게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이제 확대하겠다. 정당한 편의 제공이 뭔지는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당한 편의 제공이란 건 이런 거예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편의를 제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앞을 못 봐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일 못하니까 해고 이렇게 하면 차별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음성 변환기를 설치를 하던가 아니면은 점자로 된 직무 지도서를 제공을 하던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고용주가.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런 음성 변환기라든가 확대경을 살라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을 국가에서 지원도 해줘요. 그러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다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 정신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뭘 해줘야 될까요? 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신장애인을 고용을 하면은 실제로 일 많이 하잖아요. 이분의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용주가 뭘 해줘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심지어 우리조차도 저희 형분이 취업하잖아요? 그러면 고용주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되는지 요구 안 해요. 그 당사자한테 약 잘 먹어라, 컨디션 관리 잘해라, 잠 일찍 자라, 스트레스 관리해라. 당사자를, 네, 체근하지, 이 사람이 일하는 환경을 바꾸려고 잘 안 한다고요. 이게 우리 현실. 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왜 정신장애인한테는 정당한 편의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네, 이슈화를 시켰어요.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요번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정당한 편의는 뭐냐?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근로지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각장애나 이런 신체장애 있죠. 신체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는 기자재들이 도움이 돼요. 기자재들이 도움이 되는데 우리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붙어서 지원해주는 그걸 근로지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 중에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시거든요. 진짜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정부에다 어떤 요구를 했냐면 정신장애인들도 근로지원인이 될 수 있게 해주라. 이게 뭔 말이냐면 장애 등록을 하신 분은 장애 등록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되고 장애 등록을 못 하신 분은 그분이 근로지원인이 돼서 다른 당사자를 도와주면 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게 사실은 동료 지원 활동 중에 직업 지원을 도와주는, 일을 도와주는 동료 지원 활동이 지금 이미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많이들. 그래서 그게 근로 지원인으로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근로 지원인의 자격 요건 중에 정신질환자는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좀 풀어야 되는 숙제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당한 편의 제공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 중에 정책협의체 TF만 발족시키겠다 26년에 써놓은 거 있어요. 정책협의체 고용노동에서 배제 소외된 당사자를 위한 고용지원 활성화 정책을 지속 논의 개발하기 위한 TF 발족. 요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고용을 일으키는 고용 전담 부서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예요. 고용노동부인데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정신질환자가 어떻게 일을 해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랑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야,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하고 있는지 좀 봐라.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보건복지부에 얼마 안 된 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위에 4층에 가면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어떤 사업을 했냐면요. 직업 재활을 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인력을 한 명씩 추가로 공급해 주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고문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왜냐하면 저희 기관에 이 한 사람의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신에 직업 재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한 명 더 인력만 제공이 되면 제가 봤을 때 1년에 10명은 더 취업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너무 좋겠다 싶어서 신청하려고 딱 보니까 정신재활시설은 안 되는 거예요. 신청 자격조차가 없어요. 장애인 복지관만 돼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여기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해서 따졌어요. 아니, 왜 다른 장애는 다 해주면서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은 우리는 왜 신청도 못하냐? 하니까 여기서 그때 담당 직원이 저한테 했던 말이 똑같은 말이었어요. 아니,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안 있고 일을 해요? 그게 5년 전에 장애인 개반에서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와, 같은 장애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식이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하고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 상급자를 바꿔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윗사람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미안한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정신재활시설은 안 되게 이미 설계를 해서 내려온 거라서 자기들이 바꿀 수가 없다. 하지만 복지부에다가 건의는 하겠다. 이런 항의가 들어왔다는 걸. 네. 그게 불과 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장애를 정말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도 그래 되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거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과 지표. 앞으로 5년 후에 회복과 관련된 성과 지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고용률을 30%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5년 전에 2차 발표했을 때 고용률의 목표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요번이 30%예요, 목표가. 그때 목표는 몇 퍼센트? 네, 그때도 30%였어요. 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요번에 지금 현재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4.8%예요. 5년 전에는 몇 프로였느냐? 11.5%였어요. 5년 동안에 3.3% 올라갔어요. 5년에 3.3%. 네. 뭐 이거 보면은 다음에 30% 지금보다 2배 더 해야지 30%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유일한 지표가 고용이에요. 유일한 지표가. 그래서 고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근데 고용이라는 건요. 고용 지원은 당사자와 가족 욕구 조사하면 1순위가 고용입니다. 욕구 조사하면요. 비슷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필요하세요? 고용, 주거, 상담, 여가 이런 거예요. 약은 별로 없어요. 약 못 먹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의료가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은 응급입원 체계를 구축하는 거. 그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건 고용 주거거든요.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고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찬성해.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신질환자의 고용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법에 들어간 게 2016년입니다. 2016년에 뭐가 바뀌었어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제34조에 고용 및 직업재활 이런 게 들어갔어요. 그게 10년 전이거든요. 아니, 법은 10년 전에 바뀌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이럴까요? 왜 고용률은 전체 장애인들 중에 가장 낮아요?
꼴찌, 꼴찌. 법은 10년 전에 바뀌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법이 바뀌었으면 현실이 좀 바뀌어야죠. 왜 그러냐면, 뭐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10년째 정부에서 법에 넣어놓은 거는요, 실태 또는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니, 무슨 현황 조사를 10년 동안 해요? 10년 동안 현황 조사만 하고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신장애인을 위한 고용 지원 서비스는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에, 어, 장애를 가진 분들, 뭐 꼭 장애 등록 여부를 떠나서 장애를 가진 분들을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장애인이 있고 미등록 장애인이 있겠죠. 그래서 등록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고용을 지원하는 데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서 고용 직업 훈련도 하고 지역사회에 취업도 시키고 유지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해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정책과에서 하는 게 이 건물에 있는 장애인 개발원 주관으로 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런 거예요. 요 두 서비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장애 등록을 하신 분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우리나라 장애가 몇 종류예요? 네, 15종류. 네. 15종류의 장애를 가진 분들 전체를 다 지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정신장애가 다른 장애랑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눈으로 안 보이는 거는 발달 장애인들도 안 보여요. 그죠. 예. 시각 장애인이 앞을 봤다 안 봤다 하지 않잖아요. 청각 장애인 들었다 안 들었다 하지 않죠. 발달 장애인 지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네, 멀쩡했다 이상했다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걸 네, 장애의 특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걸 정신장애의 불확정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에 가면 정신장애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강남구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어요. 거기 가서 우리 회원분들이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당신들이 일하는 거 취업 알선하고 유지하는 거 도와줄 수 있냐 하니까 다 한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보니까 여기에 정신장애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유지가 돼요? 무슨 차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발달 장애인들을 직업 지원을 하거나 다른 신체 장애를 가진 분들을 직업 지원을 할 때는요, 초기를 잘해야 돼요. 초기에 취업하고 한 달까지 이 사람이 안정적이 되면 일에 그 현장에 적응이 되잖아요. 그냥 쭉 가요, 그다음부터는. 우리는요, 우리도 제일 중요한 건 초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정신장애는 가변적이죠. 일 잘하다가 어떤 스트레스 받거나 무슨 상황이 있으면 확 나빠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쪽의 직업 지원은요,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원을 자주 가봐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나빠지기 시작하는 걸 우리도 알아차려야 되고, 나빠질 때는 집중 지원을 해야 되고, 이 전문성을 갖춰야지 고용이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장애인들 직업 지원을 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네, 가면 실제로 우리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아무런 차별하지 않아요. 이러고 있거든요. 차별은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정신장애에 대해서 적절하게 알고 지원해 주는 것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용 유지가 안 돼요. 요게 한계점, 네,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하는 그나마 제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 데는 정신재활시설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기관도 저희도 취업률이 한 50% 이상 되거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저희 같은 기관은 정신재활시설은 너무 소규모예요. 저희도 저 포함해서 직원이 5명밖에 안 돼요. 겁나게 뛰어다녀도 5명이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어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겨우 한 30명 정도 지원하는. 근데 그나마도 지방에 가면 네, 없는 지자체가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그나마 이제 미등록 정신장애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서초림 세상에서도 취업률이 한 50% 정도 돼도요. 취업해서 유지하시는 분 전부 다 장애인 고용이에요. 장애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장애 미등록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고용 지원을 하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요것만 했으면 좋겠어. 요것만 해도 많이 변화가 생기겠다. 첫 번째는 정신장애 특화형 일자리 만들기. 요거 하나 하자. 두 번째는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자. 요거는 이제 둘 다 장애 등록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고용 지원이에요. 그럼 미등록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경험 제공 사업을 이제 실제로 시행을 하는 거.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무슨 의미인지, 요게 뜻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특화형 일자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란 걸 이미 하고 있어요. 이것을 총괄하는 데가 이 건물에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에요. 요 건물. 그래서 이 일자리 사업에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이렇게 세 유형이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네. 네. 자, 일반형 일자리에는요, 전일제, 시간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일제는 하루 8시간 일하는 거. 네. 시간제는 하루 4시간 일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도 지금 한 명씩 고용을 해 있어요. 저희 기관에서 카페 운영하거든요. 저희 복지관 1층에. 그래서 매니저님 2명을 이렇게 한 명은 전일제로, 한 명은 시간제로 고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은 전부 다 정부에서 돼야 되죠. 인건비 다 대줍니다. 네. 그리고 복지 일자리라는 게 있어요. 복지 일자리는 한 달에 예, 월 56시간까지만 일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2시간 반,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복지 일자리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기관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동료 지원 일자리, 그리고 사무 보조, 그리고 다른 그 장애인 기관에 가서 일하는 어, 보호 작업, 훈련 이런 것들을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장점이 뭐냐면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진짜 괜찮아요. 이게
그러니까 발병하기 전이든 발병하고 나서든 일을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 중에 일찍 발병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처음에 일하러 오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일에 대한 개념이 없나 하면 지각하면 안 된다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지각하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일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희 복지 일자리로 이제 처음에 고용을 했는데 기관에 오셔가지고 저보다 회장님 같아요. 이렇게 이 의자를 뒤로 거의 제끼듯이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직장이란 개념 자체가 전혀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외부로 처음에 고용시키면 아마 기업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복장도 안 되고 막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는 저희 안에서 처음에 일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다듬어요. 네. 일이란 게 어떤 건지, 책임을 갖는다는 게 어떤 건지, 지각하면 왜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막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다듬어져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회원분은 사무보조, 네, 사무보조로 제 2년을 했어요. 저희 기관에서 하는 사무보조는 외부에서 문서 같은 거 오면은 문서 수신대장, 문서 발신대장 쓰고, 우편물 보내고, 뭐 포장해서 발송하고, 기관에 뭐 엑셀 같은 파일 같은 거 있으면은 정리해 주세요 하면 그 정리하고 이런 실질적인 일을 해요. 그럼 이 일을 쭉 한 2년 하고 나서 외부에 취업을 해서 지금 그분은 운이 좀 좋았어요. 좋은 회사, 네. 건축 설계하는데 직원이 한 300명 되는 큰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하루에 4시간 일하는 정규직이에요. 근데 일 안 힘드냐 하니까 별로 안 힘들대요. 왜 안 힘드냐니까 저희 기관에서 2년 동안 사무보조 하다 갔잖아요. 그 일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무들 처리하고 우편물 이런 거 발송하고 수신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친구 지금 7년 됐는데 고민이 그건 거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이제 7년 되니까 너무 어린 직원들이 이제 상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정규직이고 너무 좋긴 한데, 네, 이제 좋은 고민이죠, 뭐 사실 그죠? 네, 이런 것들 그런 게 복지 일자리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요 두 개는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특화형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제 바람은 특화형 일자리는 뭐냐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일하는 거. 주 25시간을 일해요. 요거는 특화형은 우리나라에서 딱 두 개 유형밖에 없어요. 시각장애인이랑 발달장애인. 우리나라 장애가 15종류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 안마사 파견 사업들, 요거랑 발달장애인들이 요양보호기관 아시죠? 노인요양기관. 노인요양보호기관에 가면 그 요양보호사들을 도와서 일하시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있어요. 요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 특화형 일자리예요. 요거는 너무 좋아요, 제가 보기에. 어떤 면이 좋으냐? 일단, 이게 되면요,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동시에 생깁니다. 대략 한 1년에 한 유형당 180억 정도 정부가 쓰거든요. 전국에 180억짜리 일자리가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이, 당사자분들이 하루 8시간 일하는 것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4시간, 5시간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딱 5시간이에요. 하루에 5시간. 급여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고. 정부에서 다 보장해 주니.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특화형 일자리를 이걸
지금은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두 개밖에 없는데, 세 번째로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 일자리. 이렇게 만들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동료 지원 일자리가 너무 저임금이고, 근로시간이 늘어야지 돈을 좀 제대로 받는데, 지금 사실 올해 복지부에서 발표한 그 동료 지원 일자리가 여기 있는 복지 일자리랑 똑같아요, 구조가. 월 56시간 일하는 거. 요걸 벤치마킹해서 지금 내려보낸 거거든요. 올해 88명 뽑는다는 게 요 일자리예요. 예. 요거랑 똑같아요. 88명 뽑는 게. 근데 이거는 월 아무리 일해봐야 55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무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하루에 2시간 반 일하는 거는. 예. 최소한 그래도 5시간 일을 해서 지금 한 달에 한 130, 140 정도는 줘야지. 예. 그래서 하루 8시간 채용하라는 거, 고용하라는 거는 정부에서 재정 부담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요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이미 또 발달장애인이랑 시각장애인들 하고 있고. 요것도, 요거는 이제 여기 장애인 개발원을 설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장애인 개발원에 제가 몇몇 교수님들이랑 같이 찾아가서 정신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좀 만들자 하고 이제 회의는 한번 했어요. 협의는 했는데 이게 거의 한 180억, 200억이 드는 일이다 보니 자기들이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거는. 이거는 국회가 움직여야 된다, 이거는. 국회가 움직여서 예산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거. 그래서 요거 정부에서 발표한 정신장애 특화형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어요.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요거 이제 특화형 일자리 만들자는 게 목표. 이런 거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취업지원센터인데, 정신장애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요, 발달장애인보다 일을 잘해요. 진짜. 예. 물론 우기는 변동성이 커요.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확 막 때려치기도 하고, 예. 직장에 일 잘하다가 약간의 뭐 어떤 폭력적인 모습들이나 이런 것, 컨디션 안 좋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평균적인 일은 발달장애인보다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고용률이 발달장애인의 절반밖에 안 되냐? 실제로 우리가 정신장애인 고용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왜 절반밖에 안 되느냐? 그거는 일하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가 없어서 그래요. 그건 진짜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막 서울시나 가면 고용률 높이고 싶으면 사람을 주라. 그 고용을 지원하는 사람 한 명만 주면 우리가 10명 더 고용시킬 수 있다. 그걸 각 기관에다 다 한 명씩만 더 주면 고용률 지금의 거의 2배 가까이 할 수 있다. 사람 좀 주라고 제가 줄차게 얘기하거든요. 그 잘 안 돼요. 근데 네, 다행인 거는 서울시 조례에 취업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취업지원센터가 있어서 이건 전국에서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기관에서요, 어떤 일을 했냐면 저희 카페가 있잖아요. 바리스타 양성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저희 기관 근처에 있는 카페에다 스타벅스에 취업을 시켰거든요. 스타벅스에 취업을 시키니까 스타벅스에서 저희한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서울 전체에서 정신장애인들 이 교육을 시키고 스타벅스에 집 근처에 가까운 스타벅스에 취업을 시켜줄 테니까 사람을 모으고 교육만 좀 해주라. 근데 저희 기관에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직원 한 명이
한 명이 지금 17명의 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한 명을 빼서 거의 서울 전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제안인데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별 기관에서 이렇게 못하는 정신장애인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고용을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취업지원센터예요. 이것 좀 만들어줘. 이게 있으면 몇십 명, 몇백 명까지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은 네. 이거 거의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서울가족협회에서 요거 세미나, 서울시 의원 끼고 서울시에서 세미나 했거든요. 정책 토론회 하면서 이거 어필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의지가 있어요. 이걸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지, 왜냐면 하도 돈이 없다 그러길래 저희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제안을 해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새로 만드는데 제가 그 예산 추계해 보니까 13억 정도 들어요. 1년에. 1년에 13억 정도면 한 100명 이상 고용시킬 수 있어요. 그럼 1년에 13억을 들여서 그걸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서울광역센터에다가 취업지원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 역할을, 그러니까 취업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취업지원센터 하는 일을 광역센터가 좀 해주라. 라는 제안을 하나 해놨고, 근데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신재활시설들 중에 직업재활시설들이 있거든요. 직업재활만 하는 시설들. 그 시설들 중에 하나를 기능을 바꿔가지고 안에 직접 고용하지 말고 취업지원센터 같은 기능을 해라. 라고 기능을 전환하는 거. 어쨌든 간에 이 역할을 제가 여기 써놓은 주요 사업 및 기능을 하는 이 일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는 게 목표. 네, 요거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미등록 정신장애인 일경험 사업을 하는 거는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발표했는데 요거는 뭘 벤치마킹한 거냐 하면 경계선 지능 청년 일자리 사업이란 걸 2023년부터 이미 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했는데 요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요. 정부에서 음, 정신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떤 얘기를 일관적으로 하고 있냐면 정부의 고용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 고용 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장애 등록을 해라. 장애 등록을 안 하고 왜 자꾸 요구하느냐? 이게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거든요. 근데 이 우리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경계선 지능. 예를 들면 지능이 70 이하가 되면 장애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71에서 84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분들을 이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어머님들, 가족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애는 장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인구 집단에 들어갈지도 못하고 도대체 우리는 뭐예요? 차라리 나는 지능이 더 낮았으면 좋겠어. 장애 등록이라도 하게.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경계선 지능 청년 일자리 경험삼 요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 26년까지 해마다 한 100명, 200명씩 해오고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 고용노동부가 늘 우리한테 했던 말은 장애 등록해. 장애 등록 안 하면 이거 못 줘. 이랬는데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이거 요구하는 거죠. 아니, 경계선 진영도 했네. 그럼 우리도 장애 등록 안 한 사람들 해줄 수 있잖아. 왜 쟤네들만 해주는데? 요거 여기 생길 거죠. 그래서 요게 들어간 거예요. 같은 구조로. 그래서 요거는 다만 시행이 돼도 한계는 뭐냐 하면
고용까지 보장 못 해요. 이거는 뭘 해요? 훈련만 가능한 게 인턴 하는 것까지만. 인턴 할 때까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정부의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 왜 해요? 고용 부담금 안 내려고 하는 겁니다. 돈 안 내려고. 근데 이런 분들은 고용을 해도 장애인 고용으로 안 잡혀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일 취업 지원 사업이 아니라 일 경험 사업이랑 이름이 붙은 게 그런 이유예요. 그렇지만 요런 거 하면 네, 요런 거 해서 일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경로가 두 군데가 생기겠죠. 하나는 일을 해보니까 일 훈련 받아보고 일도 해보니까 괜찮겠네? 그러면 나도 장애 등록해가지고 일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 있고. 두 번째는 난 하고 싶은데 장애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를 압박할 수 있죠. 아니, 여기 기껏 훈련해가지고 이 사람 일 다 할 수 있는데 조금만 풀어줘. 그러면은 일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네, 디딤돌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거를 정부에서 발표한 게 요런 구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주거자립 분야인데, 주거자립은 새로울 건 없어요. 주거자립은 새로울 건 없고,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하는 거는요,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주거 지원은요, 공동생활 가정이든 시설을 늘리는 쪽 아니에요. 이제는 뭘 늘려갈 거냐? 정부 방향은 명확합니다. 자립생활주택이나 지원주택을 늘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주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원주택은 왜 지원주택이냐? 네. 집도 주고, 거기서 생활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거. 요 도와주는 지원 서비스가 들어가는 걸 지원주택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요, 영구임대 단지에 가면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SH나 LH에서, 회사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입주민의 유형이 어떤 사람들이냐?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거복지사라 그러거든요. 거기 뭐 도와주는 분들을. 이 주거복지사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집만 주지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식사, 영양의 관리 이런 것들을 안 봐주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회원분들 지원할 때 보니까 새로 임대 아파트 돼가지고 들어가시는데 그때 저희 관장님께서 저보고 들어가서 한 달만 같이 좀 살아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살아보니까 진짜 별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이 아파트 입주하는 첫날 변기가 막혀요. 저희 회원분들 변비 심하잖아요. 아시죠?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돌덩이 같은 분들 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변기가 막혀. 딱 가자마자. 변기가 막히면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진짜로. 그래서 그거 하는 거, 뭐, 살다 보면은 환청이 들리는데, 이분이 환청이 들리니까 윗집이랑 자꾸 싸우는 거예요. 쿵쿵쿵쿵 치고. 왜냐면 환청을 윗집에서 뜯은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그 빗자루로 위 천장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집에서도 이게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 간의 갈등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뭘 해야 돼요? 네, 가봐야죠. 가봐야 돼요. 가서 사는 걸 봐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지원주택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주택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미 서울에 80호 가까이 있거든요. 빌라를 사요.
빌라를 사는 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SH에서 받아요. SH 받으면 한 빌라가 101호, 102호 해가지고 501호, 502호까지 총 10가구가 있다고 쳐요. 10가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집에 지원 인력이 들어가 있어요. 직원이 지금 4명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회복지사 2명에 동료 지원인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그 나머지 9가구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지원해줘요. 대신에 직원이 거기서 자지 않아요. 근무 시간은 보통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밤에는 각자 자는 거예요. 먹는 것도 각자 알아서 하고.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면요. 정말 안정적으로 잘 지내세요. 제 회원분도 지금 송파 지원주택에 계시거든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집도 너무 깨끗하고 뭐 약 먹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거 수시로 들여다봐 주시고 또 재정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한 집에 혼자 삽니다. 여기는. 저희 회원분은 원룸이거든요. 원룸에 좀 넓은 원룸이라서 쾌적하고 혼자 사는데 거기 직원이 같이 낮에 늘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좋아요. 심지어는요, 거기 들어가는데 보증금이나 돈도 상당 부분 서울시에서 대줘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요런 거요. 요런 건데, 보증금 뭐 300만 원, 1000만 원 내외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좋은데, 단점이 뭐냐 하면, 여기 들어가서 사는 분들은,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미 지역사회에서 혼자 사는 분들 있죠. 이미 지역사회에서 혼자 사는 분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요게 좀 문제.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숙제가 이런 지원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은 제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지원주택에 못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 혼자 살아야 돼.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현재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미공급형 지원주택이라고 하거든요. 명칭이.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서비스가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50대의 50%, 60대의 60%가 혼자 삽니다. 그러면 우리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고령화되는 거 아시죠? 평균 연령은 낮아요. 기대 수명은 낮습니다. 20년 짧은 거 아시죠? 네, 사망 당시 평균 나이 2022년 서울시 통계 보면 63.7세예요. 근데 이제 일반 인구 집단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듯이 우리 정신장애 당사자분들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대에 60대를 보내는 거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어려워요. 그러면 50대, 60대, 70대까지 한 30년 정도를 혼자 살라 그러면 지원 방문하는 형태의 지원 주거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해요. 요게 요번 대책에는 빠져 있어요. 요거는 좀 요구해야 될 분야. 그런 걸 일부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통합돌봄입니다. 저는 통합돌봄에 대한 기대가 좀 커요. 그래서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올해 시작한 건 아시죠? 올해 시작한 거는 두 유형, 노인이랑 장애인. 네, 노인 장애는 이미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한정도구 개발하는 거, 올해 했고, 내년에 시범 사업 하고요. 2028년에 본 사업 시작이에요. 요거는 통합 돌봄은 딴 거 아니에요. 통합 돌봄의 핵심은요.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서 평생을 보내는 게, 시설에 가서 평생을 보내는 게 아니라 노후를
50대, 60대, 네, 이 인생을 자기가 살던 집에서 보내도록 하는 게 통합돌봄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돌봄을 잘 준비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대, 60대를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미 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 제가 제일 큰 걱정은 뭐냐면요. 이 통합돌봄을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경을 써요. 근데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부에다가. 그래서, 네, 제가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이거 되고 나서 서울시 담당 공무원한테랑 얘기하다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28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후년이에요. 28년에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이 되면 언제 준비해야 돼요? 올해 내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뭐 상반기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언제 준비?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건 내년 한 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은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통합돌봄은 우리 과 사업이 아니에요. 통합돌봄은 복지정책과 사업이에요. 우리는 어느 파트예요? 우리는 보건 파트예요. 그래서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아니 그건 통합돌봄 팀에서 알아서 하겠죠. 통합돌봄 팀 가면 우린 정신질환자를 몰라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28년이 돼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달라질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통합돌봄의 중요한 이유는요. 통합돌봄이 되면은 꺼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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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통합돌봄이 되면은 지역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정신장애인 분한테 동주민센터에 가서 나한테 이런 게 필요하니 복지 서비스를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압박을 해야 돼요. 압박을 해야 돼, 진짜로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예. 복지부 국가계획은 이미 발표됐어요. 근데 이게 되려 그러면 지역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 서울은 서울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돼요. 고용, 주거, 통합돌봄처럼 요 세 가지가 되어야지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6.3 지방선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6.3 지방선거 이거 해가지고 그, 네, 서울시장님 이후에, 네,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또 시의원들 해가지고 요 세 가지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경기도는 경기도에 가서 요구해야 돼요. 저는 어차피 뭐 서울 살고 서울에서 일하니까 그래서 취업지원센터 만들어주라. 왜냐하면 특화형 일자리는 서울시에서 못해요. 그건 전국 단위니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거 뭐겠어요? 예. 취업지원센터. 서울시 조례에서 만드는 거. 두 번째, 네. 통합돌봄. 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라. 요거를 요구해야 돼요. 예. 제가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치 후원금을 보내봤어요. 두 분의 시의원 후보한테. 왜냐면 그 시의원 후보님들이 자기가 당선이 되면 네, 취업지원센터 꼭 챙기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몇몇의 그 정신재활시설 원장님들이 시의원들 찾아가가지고 이거 막 설득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후원금도 보내줄게. 당신 되면
정신장애인 고용에 관심 가지고 제도 만들고 예산 확보하겠다고 약속해주라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네.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이거. 네. 그래야, 그래야 앞으로 5년 후에, 네, 똑같은 일이 안 생겨요. 지난 5년 전에 목표가 30%였습니다. 5년 후에도 30%예요. 5년이 지나도 30%면 그건 슬프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30%가 달성이 되고, 네. 그 다음에는 한 50%, 60%가 이렇게 목표가 제시가 돼야지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번 투표 잘합시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오늘 제가 약간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걸 말씀드려서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아셔야지. 네. 아셔야 제도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야 사회가 변화가 돼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들어주시면은 이 강의는 네. 들을수록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서울에서도 들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들었는데 오늘 강의는 더욱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네. 그 미등록 장애인 그럼 그걸 뭘 발급을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인정을 받나요? 아, 매우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게 어려운 게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국회의원도 얼마 전에 만났었거든요.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누구냐? 네. 이게 필요한 서비스가 대상자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건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장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부장님이 그렇게 쉬나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건 거죠. 예를 들면, 장애 등록에 준하는, 예를 들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지 1년, 치료를 받은 지 1년 이상 됐고, 그 진단명이 장애 등록이 가능한 진단명일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로 인정하는 거는 법적으로 이미 있으니까. 그 기술이 있나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장애 등록의 기준이지,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준은, 네, 없어요. 글쎄. 네. 그러니까 가족이 어떻게 이걸 제시해요? 예, 그 말씀 드릴게요. 일본에는 전문의 진단서를 끊으면 그걸 인정을 해줘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면 돼요. 뭐가 하면 돼요. 네, 그 회장님 말씀하신 저게 이제 같은 개념인데,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법에도 보면, 장애 등록을 하였거나, 아니면은 주치의로부터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요렇게 하게 돼 있어요. 현재도.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또 미등록에 대한 근거는 아닌데, 유추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회장님 말씀에 좀 동의합니다. 네. 예, 제가 마이크. 네. 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법. 사실은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심재 이사회도 했고, 그 전에 아버지 부대표단이 한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6.3 지방선거에 되기 전에 우리가 정신장애인들이 정책 제안할 수 있는 것을 8가지 네. 제안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네. 아버님, 그 전에도 내가 우리 소장님 찾아가가지고 우리 지방자치 선거 전에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요구사항을 정치인들한테 전달하자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 강의를 듣고 우리 아버지 모임 여서부 이사님하고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별도 미팅을 해가지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도 네.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아까 또 우리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회의원도 중요하고
보건복지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정책을 하는 데는 또 시의원이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협력 대상 이거가 좀 했는데 그것도 정보를 공개해가지고 네.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만간 우리 바쁘시겠지만 한번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예전에 제가 강의 들었을 때보다 이 3차 건강복지 기본 계획이 나오면서 소장님 강의가 좀 더 내용이 구체화된 것 같아요. 소장님 맞나요? 구체화된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 입장에서는 약간 희망이 생긴 듯한 느낌,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신질환자까지 포함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소장님 강의에 되게 좋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